어느 늦은 밤 나는 평소처럼 인터넷을 돌아다니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날은 유난히 깜빡이는 가로등과 야릇한 바람 소리에 마음이 싱숭생숭했다. 요즘 인터넷에서는 도깨비 마을이라는 작은 시골 마을에 얽힌 이야기가 화제가 되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 마을에서 벌어지는 전설 같은 사건들과 기묘한 현상들에 대해 저마다 한마디씩 덧붙이며 뜨거운 토론을 벌였다. 나는 호기심에 못 이겨 며칠 전 그 마을에 다녀온 누군가의 블로그를 읽기 시작했다. 그 글의 주인공인 준호라는 남자는 친구들과 함께 오랜만에 여행을 떠났다가 그 마을을 우연히 방문하게 되었다고 했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고 그들은 일단 숙소를 찾아가기로 했다. 문제는 하나, 마을 전체가 마치 사람이 살지 않는 배춘처럼 적막감에 휩싸여 있었다는 것이었다. 겨우 한 곳을 발견했는데 그곳은 문밖에 관령산장이라고 적혀 있었다. 아주 오래된 건물로 문을 두드리자 놀랍게도 머리가 희끗한 노인이 나왔다. 노인은 마치 그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차분한 목소리로 방이 하나 남아있다고 했다. 준호 일행은 어쩔 수 없이 그곳에 묵기로 했는데 왠지 모르게 싸늘한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방에 들어가기 무섭게 이상한 기척들이 그들을 감쌌다. 방 한 구석에서 속삭이는 소리, 밖에서 스쳐 지나가는 발걸음 소리, 그리고 창문 너머로는 그림자가 아른거렸다. 준호와 친구들은 처음에는 누군가의 장난이겠거니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불안함이 커져갔다. 그날 밤 준호는 갑자기 잠에서 깨어났다. 그의 방 안에는 싸늘한 공기가 감돌고 있었다. 그가 무심코 옆을 돌아보니 그곳엔 창백한 얼굴로 그를 지켜보고 있는 무언가가 있었다.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준호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다. 그의 침대 앞에 서 있는 것은 키가 크고 마른 실루엣이었는데 눈은 멀뚱멀뚱하게 그를 응시하고 있었다. 준호는 숨도 쉬지 못한 채 그 실루엣이 사라지기만을 기다렸다. 다음 날 아침 준호와 그의 친구들은 더 이상 그곳에 머무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급히 짐을 꾸려 나서려는 찰나 그들을 맞이했던 노인이 갑자기 나타났다.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그들에게 간밤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었다. 준호는 무어라 대답도 못하고 노인을 지나쳐 숙소를 떠났다. 마을을 떠나기 전에 그들은 마을 입구에 작은 사당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사당 앞에는 여러 가지 재물이 놓여 있었고 간신히 읽을 수 있는 오래된 표지판에 이곳에 머무는 자는 잠드는 자라는 섬뜩한 문구가 적혀 있었다. 준호는 그제야 자신들이 그 마을의 숙소를 나설 수 있었던 것이 운이 좋았음을 깨달았다. 인터넷의 게시물로 돌아와서 나는 준호의 경험담에 푹 빠져 있었다. 사람들은 이 글에 대한 수많은 댓글을 남기며 저마다 자신만의 경험을 나누고 있었다. 어느새 나 역시 전화기 너머에서 윙윙거리는 소리나 문 너머로 들리는 발소리 하나에도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마치 준호가 느꼈던 공포가 나에게까지 전해져 온 것 같았다. 이 이야기는 내가 밤을 지새우며 읽었던 수많은 공포썰 중 단연 최고였다. 너무나 생생하고 현실감 넘치는 그 분위기가 나를 앞으로도 며칠간은 잠 못 들게 만들 것 같았다. 다음번에도 이렇게 신선하고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는 이 여운을 마음껏 즐기기로 했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썰이 많이 떠도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이야기를 하나 소개해 보려고 한다. 이 이야기는 어느 작은 마을에서 실제로 일어났다고 하는데 그 진위 여부는 누구도 확실히 알 수 없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밤에 불을 끄고 잠드는 것이 두려워졌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소영이라는 대학생이 여름 방학을 맞아 시골에 있는 외갓집에 방문하면서 시작된다. 소영의 외갓집은 작은 산촌 마을에 있었고 주변에는 오랜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오래된 집들이 듬성듬성 있었다. 평소 조용한 이 마을에는 유독 여름이 되면 이상한 일이 많이 일어난다는 소문이 돌았다. 소영은 외할머니와 함께 마을을 산책하던 중 무언가 묘한 분위기를 가진 집을 지나가게 되었다. 집은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듯 보였고 정원의 풀들은 사람의 키만큼 자라 있었다. 문득 소영은 어떤 기운 때문인지 그 집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다. 외할머니에게 그 집이 누구의 집인지 물었지만 외할머니는 대답을 회피하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날 이후로 소영은
그 집이 계속 신경 쓰였고 항상 그 주변을 지날 때면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을 느꼈다. 어느 날 밤 소영은 마을의 친구들과 함께 한 잔 걸친 후 늦게 귀가하게 되었다. 마을 길을 걷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그 기묘한 집 앞에 서 있었다. 때마침 달빛이 그 집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고 소영은 호기심에 이끌려 넝쿨 사이로 난 좁은 길을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가 보았다. 집은 오래된 먼지 냄새로 가득 차 있었고 그곳에 들어선 순간 소영은 자신이 여지껏 느껴보지 못한 차가운 시선을 느꼈다. 집안은 난잡하게 흩어진 낡은 가구들로 어수선했다. 소영은 마치 누군가 살던 그대로의 모습이 멈춰진 듯한 기분을 느꼈다. 갑자기 어딘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마치 누군가가 속삭이는 듯한 하지만 정확히 어떤 소리인지 알 수 없는 소리였다. 순간 공포에 질린 소영은 도망치려 했지만 갑작스레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때 그녀의 발 옆에서 무언가가 스르륵 지나가는 것을 느꼈다. 소영은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결국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인 기도를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발의 마비감이 풀리면서 소영은 있는 힘껏 집 밖으로 뛰쳐나오게 되었다. 집을 빠져나와 정원의 장미덤불을 내달리며 주변 사람들에게 비명을 질렀고 결국 마을 사람들이 하나 둘씩 나와 그녀를 진정시켰다. 그날 이후로 소영은 외갓집에 머무르지 않고 서둘러 서울로 돌아갔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도 그 경험을 잊을 수 없었다. 다만 그녀가 그 기묘한 집에서 빠져나오기 직전 방 한 구석에 놓여있던 낡은 사진 액자가 자꾸만 떠올랐다. 그 사진 속에는 오래전 가족 사진처럼 보이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그중 하나의 얼굴이 흐릿하게 사라져 있었던 것이 계속 마음에 걸렸던 것이다. 몇 년이 지나 다시 그 마을을 방문했을 때 소영은 그 집이 아예 사라진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그곳을 지날 때면 알 수 없는 서늘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소영의 이야기는 그렇게 마무리되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그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여름밤이면 아이들이 혼자 돌아다니지 못하게 주의시킨다고 한다. 이는 아직도 그 마을에 기이한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서 공포 이야기는 흔히 공포썰로 알려져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스릴과 긴장감을 즐기기 위해 이러한 이야기를 찾곤 합니다. 여기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공포썰 중 하나를 길게 풀어보겠습니다. 10여 년 전 나는 어느 작은 마을에서 자란 대학생이었다. 방학을 맞아 오랜만에 고향에 내려가게 되었고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그때 당시 우리 마을은 도시와의 물결을 타지 않아 주변은 온통 숲과 논밭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특히 마을 외곽에는 오래된 폐가가 하나 있었는데 어릴 적부터 그곳은 무언가 으스스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어 우리에게는 금기의 장소로 여겨지곤 했다. 어느 날 밤 우리는 그 폐가에 가보기로 했다. 일종의 용기시험 같은 거였다. 마을의 어른들은 그 집에 귀신이 산다는 이야기를 하곤 했지만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믿지 않았다. 그저 재미삼아 혹은 도전 정신에 그곳으로 향했다. 달빛이 약하게 비추는 밤 우리는 손전등을 들고 폐가에 도착했다. 입구는 녹슨 철문으로 꽉 닫혀 있었지만 다행히 손을 뻗어 문을 밀자 맥없이 열렸다. 안으로 들어가니 곰팡이 냄새와 함께 오래된 나무의 삐걱거림이 우리를 맞이했다. 폐가는 낡고 황폐했지만 놀랍게도 갑방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먼지가 쌓인 가구들과 벽에는 희미하게 아이들의 낙서가 보였다. 그때부터 우리는 조금씩 섬뜩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다. 방을 돌아다니며 정체 모를 소음이 들릴 때마다 그저 쥐가 지나가는 소리일 뿐이라고 서로를 안심시켰다. 그런데 2층에 올라서자마자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나는 문득 벽에 걸린 거울에 시선이 멈췄다. 거기에는 우리와 함께하지 않은 또 다른 사람이 비치고 있었다. 순간적으로 소름이 돋았고 나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다. 그리고는 그 그림자가 거울 속에서 우리를 보며 웃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순간 공포가 우리를 압도했다. 친구들도 내 시선을 따라 거울을 보곤 곧바로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우리는 비명을 지르며 계단을 뛰어내려갔고 폐가 밖으로 미친 듯이 도망쳤다. 폐가를 빠져나와 마을 중앙으로 돌아가기 위해 얼마간 달렸을 때 우리가 무언가 잘못된 곳에서 시작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 뒤를 돌아보니 우리를 쫓아오는 그림자는 없었지만 실은 마을의 불빛이 완전히 꺼져 있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아는 현실과는 무언가 다른
차원의 마을에 와 있는 듯한 기분을 주었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 우리가 알던 풍경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낯선 길과 집들이 우리를 맞이했다. 두려움과 긴장감으로 집집마다 문을 두드렸지만 안에서는 응답이 없었다. 그때 멀리서 희미한 피아노 소리가 들려왔다. 우린 그 소리를 따라 걸음을 옮겼다. 궁금증과 두려움이 혼재하는 가운데 우리는 한 오래된 극장에 도착했다. 피아노 소리는 그곳에서 울리고 있었다. 머뭇거리며 문을 열고 들어가자 한 여인이 무대 위에서 피아노를 치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등 뒤를 돌아보지 않고 연주에만 집중하고 있었지만 우리는 이내 알 수 있었다. 그녀가 손가락으로 눌러대는 건 실제 피아노 건반이 아니라 허공이라는 것을.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어 우리는 다시 도망치기 시작했다. 다행히도 얼마 가지 않아 현실의 마을로 돌아올 수 있었지만 그 경험은 우리에게 지울 수 없는 두려움으로 남았다. 다음날 아침 마을의 어른들은 그 극장이 한때 마을의 유흥 장소였으나 불의의 화재로 폐쇄되었다는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리고 그날 연주를 하던 여자가 피아노와 함께 사라졌다고도 했다. 그날 밤 우리는 뭔가 초자연적인 것을 마주했음을 직감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경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깊은 공포로 자리 잡고 있다. 지금도 때때로 그 폐가나 극장에서 들리는 피아노 소리가 마을에 떠돌고 있다는 소문이 들곤 한다. 그 이야기를 믿을지 말지는 여러분의 몫이겠지만 말이다.